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다.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문제를 풀던 학생들은 마지막 문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황당해하며 툴툴거리는 학생도 있었다. 이때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물었다. 마지막 문제는 장난으로 내신 겁니까? 다른 학생이 농담처럼 거들었다.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수가 짧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마지막 문제는 이런 것이었다. 우리 강의실 청소부 아저씨의 이름을 적으시오. 안녕하세요. 책 읽어 준이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밤에는 조금 선선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밤에 산책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지윤이 데보라 노비를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 입니다. 데보라 노빌은요,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미국 인기 뉴스 매거진 프로그램의 진행자인데요. 하루 시청자 수만 500만 명이 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 프로그램을 1995년부터 진행을 맡아 지금까지 무려 30년 정도 진행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이 책을 제가 보게 된 이유는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이 존중받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솔직함에 탈을 쓴 무례함.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과 무례한 건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제 가까운 사람 혹은 상사라면 참 하루가 고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 또한도 점점 말도 쉽게 내뱉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담아놓은 책이라 읽어보면 공감과 또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잔잔하게 읽어볼 테니까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지난 2년 동안 나는 사람들 간의 존중과 예절이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입증하는 학술 자료와 생생한 사례를 찾아다녔다. 전작인 감사의 힘에서도 강조했지만 감사하는 능력을 키우면 인생이 바뀐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게 된다. 미래가 다르게 보이는 순간 삶은 그 이전과 분명한 경계를 그으면서 새로운 경지로 접어드는 것이다. 타인 중심적 정서인 감사의 힘은 다른 사람을 나만큼 중시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다. 존중도 이와 마찬가지다. 존중 역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윈윈 구도를 만들어낸다. 존중의 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키워드다. 아이를 책임감 있는 리더로 키우고 싶은 부모,
임직원과 함께 똘똘 뭉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고 싶은 경영자, 유권자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 등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존중은 앞뒤로 열리는 문과 같다. 먼저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 종업원이 무례하게 굴면 손님은 다른 가게로 간다. 환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의사를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괴롭다. 아주 오래 전이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내용의 방송을 본 기억이 난다. 영국의 어느 방송사가 북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를 돌면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리포터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고 물었다.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중년 신사가 별걸 다 물어본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물론 행복하시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니까 만족스럽고, 나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니까 화를 내면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생각과 믿음이 다양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중년 신사의 말이 그 당시에 나에겐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존중이나 만족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어쩐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생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프로그램을 다시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존중의 힘을 통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유럽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보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보람이 없는 삶은 망친 인생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돈은 그 다음의 문제로 치부된다. 반면 미국인에게 왜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이 좋은가 라고 질문하면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좋은 차, 성형수술, 유명세, 멋진 배우자 같은 것 말이다. 이런 답변의 이면에는 남의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의도가 공통적으로 숨어 있다. 하나같이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북유럽 사회는 다양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여유 있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미국 사회는 오로지 물질이라는 획일성 위에서 위태롭게 삐걱대고 있다. 우리가 차이의 존중, 다양성의 지향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이 점점 증가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임은 물론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차이의 존중은 사회가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한다. 존중의 힘은 부드럽게 세상을 변화시킨다. 먼저 가족을 화목하게 만든다.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 존중은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걸음이 된다.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지내온 부부들은 배우자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우수한 인재가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존중의 힘은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사람들이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리더의 결정을 존중해 따르도록 도와준다.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을 높여 자아 성취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자신감이 생기고 창의력이 고취된다. 매사에 자신 없어 하던 사람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존중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이어서 사회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접착제 역할도 거뜬히 해낸다. 곤경에 처한 낯선 여자에게 휴지를 건넬 수도 있고 어려운 처지의 이웃과 음식을 나눌 수도 있다. 존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도록 만든다. 존중이 연민의 정과 이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타심으로만 선행을 하지는 않는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식의 이기심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선행은 선행이다. 더불어 남을 존중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이어 사회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소속감과 연대감이라는 견고한 사회 구물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북유럽 사회의 성숙한 의식은 그들이 이런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소속감과 연대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다. 우리는 생존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그룹을 이루고 관계를 형성한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거나 관계를 형성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자기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고양되는 것이다. 사고가 활발해지고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연대감이나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무시하는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서로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존중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보다 앞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산은 결코 혼자 오를 수 없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른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욱 의미가 깊다고 믿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증된 진실이다. 차이를 존중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이면 원하는 목표를 더욱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친구와 살아가는 이들의 응원 속에서 말이다. 존중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레사 프랭클린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리스펙트를 꼽을 수 있다. 당당한 목소리로 나를 존중해달라고 외치는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마치 우리도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1967년에 발매된 아주 오래된 노래지만 리스펙트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성가로 자리매김하며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나는 그러한 인기의 원인이 바로 가사에 있다고 생각한다. 날 존중해줘요. 내게 있어 존중이 무엇일지 생각해봐요. 존중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것 말이다. 존중하면 떠오르는 개념들이 있지만 그 정의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나에게 존중은 무엇인지, 일상에서 존중의 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존중의 사전적 의미는 높여서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 한마디로 차이를 인정하며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다. 영어 리스펙트는 존경을 뜻하는 고대 라틴어 리스펙터스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리는 되돌리다의 의미를, 스피셔는 본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존중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존중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되돌아보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느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몇 가지 시그널을 통해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경영자로부터 환영을 받는가? 이사의 팀원으로 선택받는가? 경영진이 내게 의견을 구하는가? 경쟁자와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는가? 간부가 내게 퉁명스럽게 대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면 내가 일상에서 과연 존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혁신성이다. 혁신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의 리더들은 끊임없는 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성장과 성공의 발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존중은 혁신과 서로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존중받는 직원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 강한 도전 정신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애니타가 일했던 회사는 존중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노동 감독기관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 사장님은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정합니다. 정작 본인은 지키지 않아요. 뭔가 일이 잘못되면 화만 냅니다. 직원들을 대할 때는 얕보는 태도로 자존심을 긁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채용을 할 때도 그렇지만 성과를 관리할 때도 깐깐하게 굽니다. 차별 대우를 하기도 하고요. 사장님이 유색인종을 싫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유색인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중률이 높은 것도 모두 사장님 때문이에요. 한 번 찍히면 회사 생활이 힘들 정도니까요. 애니타의 회사는 소위 숨막히는 회사의 전형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이런 사장 밑에서 일하는 처지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편지를 보면 왜 요즘 시간 때우기식 근무가 만연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출근은 하되 최소한의 일만 하고 월급만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풍토말이다. 애니타는 첫 출근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명감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은 사장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다. 당연히 회사도 직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 회사 또는 경영자가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은 대가는 더욱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의욕 저하와 낮은 생산성, 그리고 손실다. 여기서 더 나빠지면 조직은 정신적 피로를 회피하려는 게으른 사람들의 천국으로 변한다.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고 회사는 발전 의지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심리학자들은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사람은 자아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한다. 헨리 포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모든 건 선택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존중이 있는 직장에서는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반면 존중이 없는 직장의 사람들은 작은 실패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와튼스쿨의 바사데 교수와 라마라잔 연구원은 무엇이 직장을 힘들게 만드는가? 조직의 존중이 번아웃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바사데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그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에 비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직원들은 번아웃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라마라자는 직장인들을 진정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라 회사 그 자체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회사가 자신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번아웃에 빠져 배신감과 수치, 나아가 분노까지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경영자나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적인 대우를 받거나 비난을 당했을 때, 동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번아웃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만큼 직원들은 회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회사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회사와의 일체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존중은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더욱 몰입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아이들의 우정은 꽃과도 같다. 영양분을 주면 활짝 피어난다. 그리고 그 우정의 영양분은 다름 아닌 존중이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자. 한때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그 우정은 쉽게 시들어버린다. 애는 리사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다. 학교 과제에서 한 팀이 되어본 적도 있거니와
개인적으로도 같이 놀러 가기도 하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생겼다. 리사가 약속을 잡아놓고 빈번히 취소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하기 일쑤였다. 애는 자신이 리사에게 심심부리 친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존중받지 못한 것이다. 애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리사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앤은 체육 수업이 끝난 후 리사에게 자신을 왜 그렇게 대하는지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리사가 앤이 다가서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몇몇 여학생들이 달려와 앤을 바닥에 넘어뜨린 채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다. 집단 괴롭힘 자살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10대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을까 싶어 씁쓸하기만 하다. 친구들의 집요한 괴롭힘과 모욕, 폭행에 시달리다 보며 아이들은 유일한 탈출구로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 10대의 자살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다. 학생들을 위한 반폭력 인권단체인 파괴적 행동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조사에 따르면 코너에 몰린 아이들은 평균 42초에 한 번씩 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따돌림으로 인한 한 학생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 미국 내에서 또 다른 6건의 모방 자살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도 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12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21%는 놀림을 받고 있으며 18%는 거짓 루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남학생의 53%와 여학생의 37%가 괴롭힘에 동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해자 아이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피해자 아이를 괴롭히는 경향이 뚜렷하다. 공격적인 아이가 멋진 남자 또는 영웅으로 통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나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가 영웅이라는 인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중학생 때 집단 괴롭힘을 주도했던 남학생 가운데 60%가 성인이 된 후 전과자가 되었다. 특히 그들 중 40%는 24개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피해자 아이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불면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고 학교에 자주 결석을 하게 되며 성적도 떨어진다. 그래서 더욱 좌절한다.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니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에 빠지곤 한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0%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면 대부분 개입을 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생각과 달리 집단 괴롭힘은 교사가 모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선생님이 적절하게 개입한다고 답한 학생은 25%에 불과하다. 여기에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라는 말로 피해자 아이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중 93%는 자신의 아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해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그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부모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아이가 절반에 가까운 45%나 되었다. 10대는 그들이 속한 그룹에서 더 인정을 받기 위해 친구 관계를 깨뜨리고 친구를 따돌리는 관계적 폭력을 많이 자행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외로움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페인 파블로 올라비데 대학 모레노 루이치 교수팀을 11에서 16세 학생 1319명을 대상으로 폭력과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대들은 그룹 안에서 존중받기 위한 도구로 폭력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따돌리기와 폭력에 가담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한 외로움을 느꼈고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폭력에 가담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외로움을 덜 느끼며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따돌림에 가담하지 않았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스스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우리로부터 존중받기 위해 친구 가운데 먹잇감을 찾아내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존중받으리라 생각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보다 더한 자극을 추구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따돌림이 주는 상처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존엄성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즘 10대들은 치열한 경쟁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 그런 환경을 만들고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결코 10대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을 경쟁과 스트레스로 더욱 몰아넣는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다. 아이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내어 어려서부터 존중의 귀한 가치를 가르치지 않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존중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할 시간을 마련하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다.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이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수학과 과학 점수를 챙기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존중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삶의 진정한 성공은 존중하는 자세에서 비롯되니까 말이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캔디스 해리스는 자신이 줄곧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격려나 지원을 받아본 기억도 없었다. 그녀는 기대치가 매우 낮은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누군지 몰랐고 그녀를 낳은 엄마는 캔디스가 갓난아기일 때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외조부모와 외삼촌 부부, 삼촌 동생들마저도 그녀에게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녀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녀는
이 넓은 세상에서 늘 혼자였다. 항상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가족들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물었다. 기대 같은 것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것이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는 태도였어요. 치아 사이가 벌어져 치료가 필요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런 것조차 자신에게는 과분한 욕심이라고 믿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매일 놀렸어요.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걸어 치과 치료를 권했는데 할아버지나 외삼촌은 그런데 쓸 돈이 어딨냐고 거절했어요. 외모도 외모지만 우스꽝스러운 치아 때문에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이 문제였죠. 캔디스는 잠시 쉬었다 말을 이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집을 나와야겠다고 결심했죠. 어차피 저는 혼자였고 세상에는 저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18살 때 집을 나왔고 2년 후에는 애틀랜타로 갔다.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취직을 했지만 그녀의 폐쇄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세상 전체를 적대시했다. 매뉴얼대로만 일할 뿐 손님과 사적인 대화는 조금도 나누지 않았다. 손님이 던지는 농담에도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업원 가운데 그녀의 팁 수입은 항상 꼴찌였다. 나도 다른 여직원들처럼 살고 싶었죠. 손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단골 손님들한테 팁도 두둑이 받아서 돈도 모으고 말이죠. 남자친구를 사귀어 쉬는 날에는 데이트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건 꿈속에서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텐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죠. 이즈음 데이비드 가보 박사는 애틀랜타에 들렀다가 한 식당을 찾았다. 주문을 받으러 온 종업원은 젊은 아가씨였다. 그런데 농담을 해도 전혀 웃지 않았다. 말을 할 때 자세히 보니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려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캔디스였다. 캔디스는 데이비드 박사 일행을 젊은 여자에게 춥 하나 던지는 중년 아저씨들쯤으로 생각했다. 데이비드 박사가 의사라는 사실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데이비드 박사는 계산서를 가져온 캔디스에게 팁을 건네면서 말했다. 나는 의사입니다. 실례인 줄은 알지만 당신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의 전문가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 찾아가 보겠어요? 물론 캔디스는 거절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왜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녀에게 치과 같은 것을 받을 여유가 있을 리 없었다. 지금까지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가요? 쭉 살펴보니까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비용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 친구라면 큰 부담 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캔디스에게 골드스타인 박사를 소개시켜 주었다. 캔디스는 몇 차례 망설이다가 약속을 잡고 골드스타인 박사를 만나러 갔다. 골드스타인 박사는 캔디스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그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골드스타인 박사는 치아로 인한 콤플렉스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권위자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해오고 있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마침 저에게 그것을 해줄 능력이 있는 것 뿐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하는 일이에요. 골든스타인 박사는 심리치료 전문가 자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다. 환자들은 자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방황하다가 병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들은 박사와의 거듭된 만남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결국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아의 왜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사는 이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전문가에게 의존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성숙한 스스로를 재발견한다는 것이다. 나의 역할은 그들에게 자신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세상을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난 안 돼. 될 리가 없어. 이렇게 말이죠. 나는 그들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떨쳐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들 때까지 같이 노력합니다. 골든스타인 박사는 캔디스와 상담을 할 때도 그녀의 부정적 자아와 맞서 힘겨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사님, 저는 못생기고 능력도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캔디스는 이따금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박사는 주변에 캔디스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말을 무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한다며 당신은 아니야, 너는 아주 괜찮아 라고 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야, 너는 아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라는 의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전달되는 셈이죠. 내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줘야 하나요? 박사가 내 눈을 보면서 대답해 주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그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나쁜 기분을 표출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물어보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구제불능이라는 거지? 그 사람은 잠깐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는 뭔가 찾아냅니다. 나는 계산하는 일에는 서툴러. 그렇지만 보고서를 요약하는 건 곧잘 잘하는 편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가 스스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캔디스는 골든스타인 박사와 상담을 마친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스스로를 보며 입을 크게 벌린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드디어 교정치료가 끝난 것이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로부터 탈출한 순간이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연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찾아올 변화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 전까지 사진 속의 그녀는 늘 슬픈 눈에 입을 꾹 다문 채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교정치료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과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캔디스는 대학에 진학해 회계 학사 학위를 받았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행운은 계속 이어졌고 곧바로 법률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그녀의 변화를 도와준 골드스타인 박사는 그녀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웃었다.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도미노처럼 인생 전체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말아요. 캔디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신감이었다. 식당에 들렀던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존중과 배려가 쌓이면서 그녀에게 자신감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분들에게 고마운 점은 단순히 제게 관심을 기울여줘서가 아니에요. 저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삶에 희망을 주셨죠. 제가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따뜻한 분을 만나다니 행운이었지요. 캔디스의 외모는 몇 년에 걸쳐 다시 바뀌었다. 세상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입을 꼭 다물었던 아가씨는 이제 자신감이 넘치며 환한 웃음을 짓는 아름다운 전문직 여성으로 변했다. 골드스타인 박사는 치아 교정이나 성형처럼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는 건 역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외모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자신감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교정치료와 상담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어려운 일을 골드스타인 박사를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유대인인 골드스타인 박사의 성장 배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린 시절 박사는 반유대 정서가 강한 남부 조지아에서 자랐다. 그는 늘 따돌림과 폭력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남보다 항상 빨리 뛰어야 했어요. 잡히면 당하니까요.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지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방법도요. 그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어린 유대인인 소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다. 친구 중 한 아이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생각 끝에 공책을 팔아 모금을 하는 행사를 열었지요.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 또한 남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든스타일 박사는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뉴욕 대학의 데이비드 드 크리머 교수와 톰 탈러 교수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존중이야말로 사람의 조직 내 입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존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면 그 사람이 집단에 제대로 소속이 되어 있는지, 다른 이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지, 조직 내에서의 서열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먼저 학생들에게 그룹을 선택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무인도에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생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5가지 물품을 각자 리스트로 만들어 보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은 이 실험이 무인도 생존 경쟁에 대한 것인 줄 알고 심사숙고해서 저마다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러나 물품 리스트는 거짓이었다. 두 교수는 학생들이 제출한 리스트를 받아 꼭 필요한 물품 목록을 선정하는 신용을 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교수는 각각의 학생들에게 비밀 쪽지를 전달하도록 했다. 그룹의 다른 팀원들이 보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말이다. 쪽지의 내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신이 정한 물품 목록의 순서가 다른 팀원의 순서와 거의 같은 것을 보니 생각하는 가치가 비슷한 모양입니다. 당신의 답변이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받아들인다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정한 순서는 우리가 생각한 우선순위와 너무 달라서 써먹기 힘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나서 두 교수는 쪽지를 읽은 학생을 개별 면담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어때? 자네는 팀원들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대로 팀을 유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팀을 떠나고 싶은가? 결과는 그들이 예상한 대로였다. 무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학생 대부분이 팀을 떠나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았다고 느낀 학생들 중 다수는 팀과 함께 계속 재미있는 실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크리머 교수와 타일러 교수가 실험을 통해 파악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평판에 예민한 인간형과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인간형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집단에 속하고 싶은 강한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태도와 말의 뉘앙스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평판에 매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만족하는 반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심리적 불안 혹은 분노를 드러낸다. 그에 반해 이와 반대의 성향을 보인 사람들은 강한 자기인식을 드러냈다.
이런 유형은 집단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그런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자신에게 큰 무례를 범하지 않는 한 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두 교수는 평판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면 자기 존중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고 남들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며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반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다른 이의 무례한 행동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다. 자존감이 강하며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어떻게 살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으려면 먼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 중에는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은 보통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기 가치를 평가하고 자아상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분리된다. 또한 사회 관계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마음 맞는 친구와 깊은 우정을 쌓게 된다.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는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너도 하키를 잘하고 나도 하키를 잘하니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차츰 우정이 깊어지면서 친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가령 친구가 수학을 못한다고 해도 놀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궁리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크리머 교수와 테일러 교수는 집단 내에서 존중받느냐의 여부가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존중은 집단 내에서의 자기 가치나 인정, 포용과 관련이 있다.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10대들은 내가 저 집단에 들어가면 남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봐주겠지? 하는 마음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도 한다. 위험한 집단 행동에 연루되어 평생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 음주도 그중 하나로 미성년 음주로 매년 5,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 국립보건원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생의 41%, 고등학교 1학년생의 63%, 고등학교 3학년생의 75%가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마른 것이 대세인 오늘날에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몸매에 고민이 많다. 여학생들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바쁘고 남학생들은 근육을 만드느라 바쁘다. 여자아이들은 아이돌 스타처럼 보이길 원하고 남자아이들은 터프가이로 보이길 원한다. 그러나 남의 이목에 민감할수록
담배에 손을 댈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한다. 10대들의 사망 원인 3위는 바로 자살이다. 집단 괴롭힘도 주요 자살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친구나 또래 집단에게 거부를 당하게 되면 자기 가치감이 무너지게 된다. 모두가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니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존중은 삶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탄조끼와도 같다. 그만큼 10대들이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자기 존중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존감을 키우려면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때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함께 상의해주는 정신적인 공명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재능을 개발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용기를 보돋아 줄 수 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괜찮아. 너 스스로를 믿으렴. 너를 믿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진단다.